국회에서는 메르스 확산 상태와 관련해서 긴급 현안 질문이 열렸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가장 많은 질타를 받은 부분은 역시 초기 대응 실패 그리고 방역 실패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것이 정부가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부의 책임입니다. 장관 인정합니까? 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점 인정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입니다. 지금 초기 대응 실패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초동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장관님께서 기억하시는 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신종 감염병이 이제 발현을 하면 즉각 거기에 대해서 블록을 해야 되고 어떤 철저한 역학 조사를 통해 가지고 관리 대상을 격리해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병원 내에서 전파를 막고 하는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많은 것들이 부족했던. 앞서 정부는 메르스 확진 환자가 최초 발견된 지 2주 만인 지난 3일에서야 대통령 주재로 메르스 대응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질타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하면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최초 환자 발생 12일 만인 지난 6월 1일에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초기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 명단 공개가 늦어진 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명단 공개가 지연이 되면서 국민들은 자체적으로 메르스 발병 병원 지도를 만드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것도 사실인데요. 메르스라는 공동의 과제 앞에 여야는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초기 대응 실패, 컨트롤타워 부재 등 많은 질타가 쏟아져 나왔지만 이제는 이 특정인의 탓으로 질타를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은 부족해 보입니다. 국회 긴급 현안 질문 이슈 대담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는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검사 출신이시죠. 김광삼 변호사, 강홍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그리고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대 교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설 교수님, 네.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 방역 역량을 이미 넘어섰다고 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막을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진짜 고비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고비는 지금 예측하시는 대로 이번 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예측하는 대로 이번 주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예. 약간의 변수가 생기면 이 새로운 국면이 조성이 되면서 조금 늘어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난다고요? 예. 신 의원님. 네. 근데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WHO가 네. 봄철에 메르스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 네. 우리 정부도 그걸 알았는데 그걸 간과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예. 방역 능력이 대한민국이 낮아서 이렇게 되는 건가. 의료 수준은 대한민국은 제가 알기로는 세계 선진국 수준이라고 봅니다. 예. 그럼 요번에 방역 능력이 부족해서 이러한 참사가 발생했는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의 실패라고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행정의 실패지 방역 능력의 취약성 때문에 이런 참사가 발생한 게 아니다. 예.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작년에 미국이 아주 모범적으로 이걸 막아낸 거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우왕좌왕, 사전 준비가 잘 안 돼 있었고, 이른바 역학조사관 같은 경우도요. 그게 질병 수사관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 한 20명에 불과하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2,00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사전 준비나 어떤 대응 태세, 그 다음에 이 정보 공유에 있어서의 굉장히 비밀주의에 빠져갖고 타이밍을 놓치고 오히려 상황에 끌려다니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을 봐서 이 컨트롤 타워 부재라든가 이런 대처 행정 능력이 개선되는가 안 되는가, 저는 오히려 그 점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 설 교수님,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는 게 WHO에서 우리나라 8일날 온다 그러네요. 네.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 보통 요즘에는 한 지역의 전염병이라고 예. 하더라도 세계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글로벌 수준에서 WHO가 그것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례들에 대한 자료를 취합을 해서 분석한 다음에 전 세계에다가 배포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치료 병원 수를 줄여라 지금 사무총장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치료 병원이 많아지게 되면 환자가 분산 수용이 되겠죠? 퍼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병원들이 전파를 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치료 병원을 줄이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 때문에 또 님비 현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못하고 있는데 차제에는 뭐 법을 개정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저 어디 그 왜 우리나라 산은 많으니까 산속 깊은 곳에 이런 때를 대비해서 병원 하나를 이렇게 음압병상 해가지고 이게 지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각 지역별로 국립병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국립병원에다가 그런 치료 시설을 해서 평소에는 그런 뭐 결핵이라든지 이런 감염성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다가 이런 위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예. 이제 특별한 목적으로 쓸 예. 수는 있겠죠. 예. 자, 근데 말이에요. 지금 이제 문제가 또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설 교수님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역량이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지금 체감하는 불안 지수가 지금 낮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데 문제거든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데 한 150명 정도 되는 학생 중 제가 이제 그 150명 정도 제 강의 듣는데 지하철 탔을 때 마스크 쓰는 학생 손 들어보라 보니까 3분의 1이 들더라고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물론 수업 시간에 마스크 끝까지 쓰는 학생 딱 한 명이 있었는데 자, 체감 지수는 낮아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구성돼서 예. 누군가 책임지고 있느냐, 현재의 국면을 누가 책임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 사실 부재하다고 보는데요. 오늘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방역대책본부 전문가에게 정권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럼 이제 그 말씀은 둘 중에 하나인데 현재는 방역대책본부 전문가의 정권을 주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대목은.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뭐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게 곧 그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고 책임지는 모습으로 전면에 나설 때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근데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이제 청와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계장관 사실은 그 뭐 공무원을 저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공무원을 해보면 대통령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그걸 맡는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사권자가 맡아서 그걸 운영할 때 밑에 공무원들이 일심단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고 일사불란하게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또 이제 본인이 아니라 무슨 전문가가 한다고 해서 권위가 쓰거나 영이 쓸지는 또 저는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그런데 듭니다. 그거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과거에 우리가 월드컵 4강할 때 정몽준 전 의원이 축구협회 협회장 아닙니까? 근데 정몽준 그 회장이 그렇게 하면서 히딩크라는 사람을 사령관으로 앉혀놔야지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개념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진작했었어야 된다. 지금 사령관이 누구냐? 사령관이 애매해요. 문영표 장관인가요? 아니면 어저께 최경환 총리 대행이 했으니까 그럼 최경환 총리가 대행이 되는 건가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보여요. 그렇죠. 지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체감 지수는 뭐 갈수록 더 올라가고요. 공포의 분위기도 더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신뢰에 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정부에서 내놓은 뭐 대책을 떠나서요. 일단 말에 의해서 신뢰를 가지 못하고 있다. 뭐 3차 감염자는 없을 거라고 했지만 3차 감염자 생기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10대 환자에 대해서도 뭐 희박하다. 그렇죠. 희박하다. 뭐 휴업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휴업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식인데 결과적으로 이상하게도 정부에서 뭐 가능성이 없다. 희박하다 하면 바로 그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부의 대책, 정부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희박하다 없다고 하면 저게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더 체감 지수도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공포도 더 심해지고 있다고 봐요. 아까 컨트롤 타워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 그 전에 이제 빈라덴 우리가 미국 예를 하나 들면요. 빈라덴 사살 때 그 특수부대 요원 여기다 이게 카메라 달고 왔지 않습니까? 그때 그 회의하는 걸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걸 지켜볼 때 본인이 중앙좌석에 앉은 게 아니고요. 참모 중에서 가장 전문가인 사람이 오바마 그 중앙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만큼 전문가가 해야 하는데 현재 과연 처음부터 전문가들을 과연 투입을 해서 잘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지 모든 회의를 할지 그런 걸 문영표 복지부 장관이 사실 전문가가 아닌데 그걸 주재를 하고
또 어떤 감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또 전문가들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직원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게 우리가 적절히 대책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요, 네.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거 조금 다운 시켜야 돼요. 왜? 이거 지금 지역사회 이 확산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설 교수님? 그게 제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지역사회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환자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환자가 좀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만 환자가 나오느냐. 아니면은 이 관리 대상이 아닌 데서 환자가 나오느냐. 그래서 지역사회의 감염이 이제 시작이 되느냐. 이런 이제 두 가지로 그냥 딱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주목해야 될 환자 중에 한 명이 14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의료원에 가서 대규모의 3차 감염자를 만들었던 14번 환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14번 환자가 대규모의 감염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환자들이 마치 자기와 같은 14번 환자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이 바이러스는 사람을 거치면 거칠수록 전파력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차 감염자가 세계적으로 잘 안 나온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면서 3차 감염자가 나오고 특히 2차 감염자 중에서 수풀 감염자라고 해서 14번 환자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14번 환자로부터 파생된 3차 감염자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14번 환자가 많은 사람을 감염을 시킬 때 고농도의 바이러스와 활성이 강한 바이러스를 배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3차 감염자들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마치 2차 감염자인 14번 환자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14번 환자가 대량으로 3차 감염자를 만든 것처럼 그 중에 14번 환자가 나오게 되면 또 대량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14번 환자는 버스를 타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 버스에서 밀접 접촉을 한 5명이 감염 여부가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최대 잠복 기간을 지나지 않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에 버스에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전염이 안 됐다든지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력한 슈퍼 전파자로부터 새로운 슈퍼 전파자가 안 나온다든지 이러면 예측이 된 대로 이번 주 주말 정도에는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질문이 있는 게요. 버스로 옮겼다. 하지만 버스를 탈 정도로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갈 정도의 상태였다면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바이러스가 그렇게 활성화된 상태가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뭐 그렇게 막 많이 막 열이 38도 올라오고 이러면 택시 타고 가지 버스 못 타고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삼성 서울병원에 있을 때는 확실히 많은 바이러스와 또 활성이 높은 바이러스를 배출한 것이 거의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움직일 동안에는 그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이 14번 환자가 워낙 많은 사람들을 감염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요, 14번 환자가요, 버스를 타고 갔는데 남부터미널에서 내렸다는 거죠. 네. 내려가지고 거기서 도저히 복통과 견딜 수 없으니까 119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버스 안에서는 어느 정도 발열 증세와 다른 증세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또 남부터미널에서 119에 갈 때는 이 사람이 메르스 환자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다 옆에서 도와주고 또 응급차에 싣고 하는데 119 응급차가 과연 이 사람이 메르스 환자를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삼성병원에 간 거고 삼성병원에서도 이게 메르스 환자라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지금 슈퍼 감염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100% 병원 내 감염이니까 지역사회 그 감염 염려가 없으니까 안심해라. 정말 그거 믿고 싶은데요. 제 그냥 그 의학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소박한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설 교수님께서 좀 뭐 저기 답변 주시면 더 안심이 될 것 같은데 병원 내 감염이라지만요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병원에서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렇잖아요. 14번 환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평택 성모병원에서 삼성 서울병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내 감염이 아니고요. 이건 정확한 표현은 병원 간 감염이 된 거예요. 그 이동 경로에 있어서 평택에서 서울 남부터미널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같이 있었던 사람 한두 명은 지금 신원 파악이 안 된다잖아요. 대포폰을 쓰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러면 이걸 여기서 뚫리면 이제 완전 지역사회 감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소한 병원 간 감염은 지금 일어난 상태 아니냐. 그러니까 WHO 사무총장이 병원의 개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도 바로 그거
거기 있는 거 아니냐. 병원 내 감염이 100%고 지역사회 감염이 없으니까 안심하라. 그런 정부 당국의 얘기만 가지고 안심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봐요, 저는. 질문인데 답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우리 신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병원 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사실 병원 간, 그러니까 이동 중에 생긴 환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병원 내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4번 환자가 삼성의료원에 있을 때 그때 응급실에 환자가 있는 3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응급실에 왔었고 그 응급실에서 접촉했던 사람들이 전염이 된 것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병원 내 전염 또는 병원 내 감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일어났던 대부분의 감염이나 전염은 병원 내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병원 내의 감염이었고 병원 간 우리 신전 의원님 말씀하신 병원 간 전염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신지호 의원께서 아까 컨트롤 타워 문제를 제시를 하셨는데 컨트롤 타워 문제와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대통령 주의에 있어서의 사람의 문제를 친박계의 좌장이라고 알려진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서청원 최고위원의 발언 함께 들으시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내각에 위기관리할 수 있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 문제입니다. 뒤늦게나마 정부에서 대책을 갖고 정치권에서 대책을 가져서 다행입니다만 리더십이 있는 인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확산됐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 저 얘기는 결국은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뒤에 내각이든 참모든 이런 사람들이 일단 사태 파악을 정확히 해줘가지고 대통령한테 전달해 주는. 근데 이 사태 파악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없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도 못했고 그 서청원 최고가 볼 때는 보고도 제대로 못한 건 아니냐. 그래서 저 말씀은 이제 대통령을 직접 이야기한 것보다 참모진과 청와대를 질타하는 이야기라고 봐야 되고 예. 내각에 대한 질타를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이미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간 상태고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 자리를 유지하는 게 더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이 수습이 빨리 끝나면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건체계를 잡아나가야 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이 부분의 책임을 피하기는 좀 쉽지 않은 거라고 근데 봐요. 보건복지부 장관만 그 문제는 아니고 국민안전처에 관련된 사안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인물이 안 보인다. 굉장히 쉽게 얘기했고 사령관이 안 보인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될 거죠. 2003년 사스 때 우리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예방해냈다 그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사령관이 누구였습니까? 고건국무총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청원 최고위원의 얘기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가 몇 개 있을 것 같은데요. 오죽하면 서청원 최고위원 같은 분이 그렇게까지 얘기하겠느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최경환은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다.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최경환 너는 아니다. 그런 의도는 아닐 수도 아니, 있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어저께 이제 최경환 총리 대행이 나와갖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인물이 안 보인다. 그 얘기는 뭐예요? 최경환 너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어떤 컨트롤 타워의 진행 상황을 보면 복지부 장관이 문영표 장관이라는 그런 감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첫 1번 환자부터 계속 이게 허술하게 대책을 했기 때문에 일단 문영표 장관의 어떤 컨트롤 타워의 모습은 이미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너진 컨트롤 타워가 아무리 뭘 얘기해봤자 국민이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국민안전처가 됐건 아니면 뭐 중앙대책본부가 됐건 일단 컨트롤 타워를 구성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최경환 부총리가 또 전면에 나선 것도 뭐 어제 오늘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누가 컨트롤하고 누가 책임을 지냐에 대해서 국민도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현재 문영표 장관이 완전히 이렇게 어그러진 상태에서 그렇다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전문가다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 하면 지금 대통령 자체도 컨트롤 타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미국을 가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중대한 시기에.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지금 총합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영표 장관 얘기 계속 나오니까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문에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직접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그걸 못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래서 뭐 전체적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경계 단계로 가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이미지나 또는 이미요. 대한민국 엉망이란 게 국제사회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29에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수십 차례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관계자한테 부탁을 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전화 문의를 받는 능동 감시자로 제가 판정을 받았어요. 그 뉴스는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보건소에서 전화가 옵니다. 자가격리하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제가 자가격리자입니까? 능동 감시자입니까, 장관님? 예. 지금요, 참고적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왜 새누리당 유이동 의원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 전화를 했느냐, 이게 뭐냐면 이분도 특정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그러니까 본인도 그 병원 갔다 오니까 이거 나도 신고를 해야겠구나 하고 자진 신고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자진 신고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틀 뒤에 자가격리 대상으로 바뀌니까 이분도 황당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서 교수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문영표 장관 이런 얘기를 했죠. 경계 단계로 못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목희 의원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경계 단계로 가면 국가적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경계로 가면 제가 볼 땐 뭐 지금이나 경계로 가나 제가 아까 오늘 방송 서두 얘기를 했거든요. 아랍에미리트 본산 중에 한 국가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나라 여행 자제 권고를 내렸다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계로 가면? 예? 저는 뭐 사실 이 법률적인 용어나 이런 거는 제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실제로 뭐 경계 단계로 간다 네. 이런 거는 제가 좀 사실 좀 지식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좀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른 분들이 좀 아니요. 그럼 또 한 네. 가지.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에 교수님이 보실 때 이분이 이제 병원에 방문을 했다 이런 이유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전화를 자진 신고를 해가지고 하루에 2번씩 전화 문의를 받는 능동 감시자였는데 갑자기 다음 날인가 이틀 뒤에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자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교수님이 보실 때 이분이 유이동 의원이 능동 감시자일까요? 자가격리자일까요? 사실은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됩니다. 두 가지 다. 네. 이제 능동 감시자라고 하면 예.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주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보건소와 별 관계가 없이 스스로가 자가격리를 하고 예. 스스로 혼자서 진행 상황을 살피는 이런 것들이 수동 감시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능동 감시자라고 하면 누군가가 보건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마크를 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의심 병원을 또는 확인된 병원을 다녀오게 되면 아무래도 증상이 생길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가 격리시킨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보건당국이 계속 전화를 해서 열이 나느냐 아니냐 이런 거를 체크를 하면 아무래도 그런 상황을 좀 더 본인이 긴장된 상태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그럼 됩니다. 둘 다 해당이 된다. 오케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예. 그 능동감시자도 되고 자가격리 대상자도 될 수 있는 분이 국회에 나가서 대정부 질문을 그게 말이 안 됩니까? 된다는 거죠.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예. 안 되는 예. 거군요. 그러니까 그거 이게 국회의원들이 전부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가격리 되다가?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아이고, 되면 이거 참 큰일이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유 의원님께서 예. 사실은 자가격리를 하신 다음에 자기가 그 병원을 갔다 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 2주 정도는 자가격리를 하시면서 예. 과연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를 관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바이러스에 전혀 혹여라도 바이러스에 노출은 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전혀 감염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스스로 자가격리를 해제하셔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을 갔다 오셨는데 예. 이제 확인이 된 병원을 갔다 오셨는데 그분들이 모두 다 연락을 해서 능동
예, 능동 감시자. 능동 감시자가 될 필요는 꼭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격리하신 다음에 수동 감시자가 되셔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최장 잠복 기간 동안에 2주? 그렇죠. 증상이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스스로 해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금은 아직 너무 이르다. 국회에 나와서 대정부 질문하기 좀 이르다. 그렇죠. 아, 예, 예.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이제 저런 측면으로 보면 사실 이미 이 총 4단계 중에서 예. 뭐 지금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언제 넘어가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주의 단계와 경계 단계의 핵심적인 차이가 지역 사회에서 감염이 되느냐 안 예. 되느냐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다 지역 사회 감염은 없다. 다 병원 내 감염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아까 우리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현직 국회의원도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감염의 여지가 있는 뭐 그걸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여지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경계 단계로 올리면 국제 사회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감염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염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죠?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이분이 그렇게 지금 위험한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건 아니죠. 아닌데 네. 어쨌든 약간 좀 시간을 두고서 좀 더 이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때 증상이라고 할 때 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열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감염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파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유 전 의원께서도 그러니까 국회에 나가셔 대정부 질문을 하셨겠지만 국민으로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못마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또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모범을 보여야 되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보실 알겠습니다.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예. 네. 자,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시간이 다 됐네요. 그리고 오늘 네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후딱 갔습니다. 예,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유리 시사탕탕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메르스에 관련해서 언제까지 여러분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하루빨리 진정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정말 누구보다도 큽니다. 자, 전 내일 저녁 7시 3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